이야기는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으로 시작돼 섬뜩한 핏빛 하늘 아래 온통 불길이 휩싸였지.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떤 사악한 목소리가 악몽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모두에게 말해. 불과 어둠 속에서 거대한 날개 달린 형체가 솟아오르며 더 큰 파괴를 예고해.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4등급 적인 다크 엔젤이었어. 그 괴물은 망설임 없이 에너지 폭발을 난사하며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해. 멀리서 두 소녀가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재앙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봐. 빨간 머리 소녀는 그것이 나라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릴 수 있는 4등급 몬스터라는 걸 깨닫고 얼어붙어. 금발 친구가 같이 싸우겠다며 그녀를 격려하지만 빨간 머리 소녀는 민간인 대피에 집중하라고 말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빨간 머리 소녀는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몬스터를 막기로 결심해. 파트너는 초조해하지만 빨간 머리 소녀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약속해. 바로 그때 모든 각성자를 지역대학으로 소집하는 긴급 경보가 울려. 소녀는 자신이 3등급 각성자일 뿐이라고 인정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한편 다크엔젤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섬뜩한 말을 중얼거리며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돌진하자 빨간 머리 소녀는 친구에게 목숨 걸고 뛰라고 소리쳐. 갑자기 검은 머리 남자가 나타나 그녀에게 비키라고 말해. 그녀는 이 남자가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고 그는 괴물에게 1밀리초의 틈도 주지 않고 미친 듯한 펀치 한 방으로 삭제해버려. 다크엔젤은 즉시 돌석상으로 얼어붙고 남자는 그 앞에서 보스처럼 여유롭게 포즈를 취해. 두 소녀는 그가 4등급 몬스터를 진짜로 한 방에 해치웠다는 걸 깨닫고 할 말을 잃어. 씩 웃으며 그는 인간을 본 지 오래됐다고 말해. 그러고는 지금이 몇 년도인지 물어 빨간 머리 소녀를 혼란스럽게 해. 금발 소녀가 뒤에서 기겁하는 동안 그녀는 더듬거리며 소년의 정체를 묻지만 그는 이번엔 더 어두운 목소리로 다시 물어. 두려움에 떨며 그녀는 2024년 10월 6일이라고 대답해. 남자는 충격받은 표정이야. 왜냐하면 그에게는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이니까. 머릿속으로 그는 지옥에서 수백 년을 보냈는데 여기선 고작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바로 그때 그는 깨달아. 시간 왜곡에 대한 그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그는 정확히 1년 전이 자신의 모든 악몽이 시작된 때라는 것을 기억해내. 그날이 바로 그가 최대의 적과 처음으로 마주한 날이었어. 그의 마음은 지옥 같은 막에 리고로 떨어졌던 그때로 돌아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그는 승리했어.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세계로 돌아왔어. 한편 빨간머리 소녀는 그가 S급 각성자나 정부의 비밀 병기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랬다면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 안 된다고 여겨. 그리고 젊은 남자는 누군가 다른 시간선에 빠진 것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난데없이 장갑차 한 대가 세 사람 바로 옆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방탄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뛰어내리고 더 많은 각성자들이 현장에 나타나. 그들의 리더는 즉시 모두에게 전투 대응을 갖추라고 명령하며 문제 해결을 업으로 삼는 사람처럼 걸어들어와. 그는 두 소녀에게 인사하고 빨간 머리 소녀는 즉시 그가 김정우 팀장이라는 것을 알아봐.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늦어서 미안하다며 나머지는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말해. 정우는 위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묻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관심을 끌고 싶어 끼어들어 주인공에게 비키라고 말하기 시작해. 그 군인은 심지어 주인공이 가짜 각성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무시당하자 짜증을 내. 이염을 감지한 빨간머리 소녀는 팀장에게 무모한 팀원을 진정시켜달라고 애원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들의 드라마에 신경 쓰지 않아. 그는 그 남자에게 3초의 최후 통첩을 줘. 그의 눈이 사악한 기운으로 빛나. 그가 남자에게 살려둬야 할 이유를 대보라고 묻자 덩치 큰 각성자 요원은 당황하며 단검을 뽑아들고 싸울 준비를 해. 빨간 머리 소녀는 검은 머리 남자가 아까 4등급 적을 정말로 죽였다고 소리쳐 그녀의 팀장을 충격에 빠뜨리고 동요시켜. 패닉에 빠진 근육질 요원은 낯선 자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당할 거라고 생각해. 그는 자신의 능력 이름인 블레이드 스톰을 외치며 돌진하지만 제대로 사용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해. 검은 머리 소녀는 남자의 이마에 손가락 하나를 대는 것만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 그리고 터무니없는 힘으로 그 남자를 땅에 너무 세게 내리꽂아 주변 모든 것이 갈라져. 땅에 뻗어있는 남자를 보며 주인공은 차갑게 3초가 지났다고 말해.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어 자기 팀원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며 따져. 하지만 의문의 남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대신 그는 지금은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해. 그는 하늘을 보며
포탈이 다시 열리고 있다고 경고해. 그리고 그들 모두가 힘을 합쳐도 다가오는 것에 맞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해. 주변의 각성자들은 그의 말에 겁에 질려 패닉에 빠져. 팀장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 그때 거대한 몬스터가 포탈에서 기어나오고 즉시 6등급적으로 확인돼. 정우 팀장은 절박하게 본부에 연락해 레드혼이라는 적이 나타났다고 보고해. 지휘본부에서 오퍼레이터는 이 생명체가 단 하루 만에 3천만 명 이상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밝혀. 위협의 규모를 깨달은 정우는 자신의 힘을 활성화하고 한국의 모든 각성자를 소집하라고 명령해. 그룹 전체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전투를 준비해. 안경 쓴 남자가 금발 소녀에게 빨간 머리 소녀와 함께 탈출하라고 소리쳐. 각성자 부대가 용감하게 몬스터를 향해 돌진하는 동안 우리 주인공과 금발 소녀는 뒤에 남아 지켜봐. 그녀는 검은 머리 소년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워 왜 자기 편을 돕지 않느냐고 물어. 그는 그저 차가운 미소로 그녀를 보며 대체 왜 신경 써야 하냐고 물어. 그녀는 여기도 그의 세계이고 그에게는 분명히 그것을 지킬 충분한 힘이 있다고 주장해. 그는 그저 자신이 신경 써야 할 좋은 이유를 하나 대보라고 해. 그는 약자는 항상 짓밟히고 강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계속 말해. 그것이 강자가 따라야 할 규칙이라고. 그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한 자에게 파괴될 뿐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침 몬스터가 다른 각성자 전사를 박살내. 잔혹한 장면을 가까이서 본 금발 소녀는 겁에 질려. 전투를 무시하고 그는 그녀에게 돌아서 시온 사무실이 어디냐고 묻지만 소녀는 그저 무릎을 꿇고 말아. 그러자 그는 그녀를 쓸모없다고 부르며 떠나려고 돌아서. 세레나가 그에게 미쳤다고 소리쳐. 그녀는 친구를 끌고 가려 하지만 금발 소녀는 가기를 거부해. 누리라는 젊은 여성은 물러서지 않고 이것은 강한 자의 행동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 그녀는 자신의 포탈에서 검을 꺼내며 힘을 가진 자는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해. 그녀는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며 몬스터에게 돌진해. 소녀는 그녀가 거대한 야수와 싸우려 한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녀의 공격은 거의 먹히지 않아. 그녀의 검 중 하나가 손에서 튕겨나가. 몬스터는 거대한 입을 벌려 그녀를 통째로 삼킬 준비를 해. 누리는 눈을 감고 운명을 받아들이며 한 줄기 눈물을 흘려. 갑자기 한 목소리가 몬스터에게 몸을 낮추라고 명령해. 잠시 후 그것의 거대한 머리가 아스팔트에 격렬하게 처박혀. 두 명의 각성자 전사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아 멍하니 쳐다봐. 주인공은 이제 누리를 품에 안고 그녀를 흥미로운 소녀라고 불러. 그가 그녀를 안고 있을 때 그의 옷은 악마의 날개처럼 보이고 그는 그녀가 마음에 든다고 말해. 그녀는 즉시 얼굴을 붉혀. 그러자 소녀는 자신을 태영이라고 소개하며 위대한 마왕인 그녀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금발 소녀는 이 갑작스러운 선언에 완전히 혼란스러워. 그녀는 그가 정말 진짜 악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를 지켜보지만 몬스터가 포효하며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자 그녀의 생각은 끊겨. 짜증이 난 검은 머리 소녀는 그것을 하찮은 생물이라고 불러. 무서운 표정으로 그는 그것이 자기 앞에서 입을 열 자격조차 없다고 말해. 그는 정확한 펀치 한 방을 날려 터무니없는 힘으로 즉시 야수를 조용하게 만들어. 그 타격의 힘이 주변 모든 것을 흔들어. 그는 몬스터를 보며 그것의 머리가 자기보다 오만하게 높다고 불평해. 그는 그 위에 에너지 구체를 형성하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느냐고 따져. 구체가 떨어져 그 생물의 머리를 땅속으로 짓이겨. 주변의 각성자들은 그 미친 힘의 과시에 완전히 마비되어 얼어붙어. 태영은 패배한 몬스터를 보며 이제야 눈높이가 맞는다고 말해. 그는 손을 뻗어 시체에서 수정을 추출해. 보라색 수정이 그를 향해 날아오고 그는 쉽게 그것을 잡아. 희미한 표정으로 돌을 살피며 그는 고작 이거냐고 말해. 충격받은 부대장은 저것이 마석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순간 금발 소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정은 빛의 입자로 사라져. 여전히 압도된 채 그녀는 더듬거리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 마왕은 그녀에게 돌아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소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어색하게 그녀는 무슨 뜻이냐고 묻지만 그는 두 번 말하지 않겠다고 해. 그는 그녀에게 따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는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해. 바로 그때 정우가 허락할 수 없다고 소리쳐. 그는 태영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누리는 자신들의 일원임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해. 얼음 같은 시선으로 주인공은 간단히 대답해 난 할 수 있어. 태영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며 모두 비키라고 말해.
압도적인 기운을 방출하며 그는 주변의 모든 각성자를 무릎 꿇게 만들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해. 정우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힘이 어떤 종류인지 이해할 수 없어. 주인공은 그들 모두를 벌레라고 불러. 방해에 짜증이 난 그는 이참에 그들을 모두 쓸어버려야겠다고 결심해. 하지만 누리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동료들을 해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해. 그녀는 친구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를 따르겠다고 동의해. 마왕은 그녀를 살피며 공평해 보인다고 말하지만 그녀에게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갑자기 그녀의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여러 개의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는 그녀가 마계에서도 극히 드문 듀얼 클래스라는 것을 깨달아. 비록 그녀의 능력치는 낮지만 그는 그녀를 잘 훈련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그녀가 선택되었다고 선언해. 그는 손을 내밀고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 손을 잡아. 그가 그녀를 만지는 순간 그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이건 그냥 기록 의식일 뿐이고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거대한 붉은 에너지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거대한 빛기둥을 만들어. 남은 각성자들은 멀리서 그 기둥을 쳐다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며 지켜봐.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빨간 머리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궁금해할 뿐이었어. 잠시 후 장면은 보라색 머리 남자가 정우 팀장의 부상을 치료하고 얻어맞은 모든 각성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으로 전환돼. 한편 세레나는 구조팀장 승호와 대화하고 있는데 그는 각성자 한 명이 고레벨 적들을 혼자서 다 쓸어버리고 동시에 누리까지 납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소녀는 자신도 거의 믿을 수 없다며 그 남자의 이름 태영을 알려줘. 그녀는 또한 그가 시안 사무실을 찾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는 즉시 승호를 짜증나게 해. 세레나는 그를 추격할 계획이냐고 묻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도 그런 괴물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경고해. 한편 우리는 다시 태영과 누리가 함께 걸어가는 장면으로 돌아가. 그들이 건물에 가까워지자 그는 이곳이 맞냐고 묻고 긴장한 금발 소녀는 그렇다고 확인해줘. 머릿속으로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팀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그녀는 심지어 바로 좌표를 보낼까도 고려해. 하지만 태영은 그녀를 훤히 꿰뚫어 보듯 아무에게도 알릴 필요 없다고 무심하게 말해 그녀를 기겁하게 만들어. 그는 이미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 어차피 그녀의 빨간머리 친구가 곧 사람들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해. 그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도 개미처럼 짓밟힐 뿐이라고 덧붙여.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폭탄 발언을 해.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탈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우리 주인공은 그저 그녀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명령하고 실제 선택권이 없는 그녀는 동의해. 떨리는 한숨과 함께 그녀는 앞을 가리키며 조용히 그를 안내해. 그들이 문에 다다랐을 때 태영은 멈춰서서 사진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불러 수백 년간 악마의 지옥을 헤맨 끝에 마침내 돌아왔다고 말하며 사진을 더 오래 보면서 그는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코 그녀를 잊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해. 그리고 그는 이제 그녀를 찾으러 갈 것이라고 선언해. 하지만 갑자기 누리가 사무실 안에 무언가를 가리켜. 순전한 충격 속에서 그곳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어. 모든 파괴 현장을 보고 태영은 즉시 분노에 눈이 멀어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라고 소리쳐. 한편 장갑차가 현장으로 질주하고 있어. 그 안에서 승호 팀장은 태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좀 했다고 밝혀. 기록은 사무실 주소와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확인해줘. 바로 그 남자야. 그때 빨간 머리 소녀가 그의 전체 이름이 변태 태영이라고 무심코 밝히고 웃음을 터뜨려. 세레나도 참지 못하고 그의 이름이 마치 내장된 농담처럼 들리는 것에 그냥 빵 터져버려. 그러자 보라색 머리 힐러는 데이터에 따르면 태영은 문자 그대로 각성자도 아닌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고 설명해. 갑자기 승호는 최근 대가 길드와 일심 길드 사이의 싸움을 기억해내. 겁에 질린 그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 차 안의 팀장은 즉시 모두에게 서두르라고 말해. 왜냐하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니까. 다시 태영 쪽으로 돌아와서 그는 화를 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를 요구하지만 누리는 긴장해. 그녀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각성자 길드 간에 큰 충돌이 있었다고 말해. 그녀는 사람들이 싸움을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물이 붕괴되었다고 계속 설명해. 어떤 사람들은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잔해 밑에 갇히고 말았어. 태영은 잔해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생각해. 사진을 들고 그는 가슴 아픈 슬픔으로 그녀를 불러. 그의 마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가 그녀를 껴안자 그녀가 장난스럽게 자신의 몸무게에 대해 불평하던 때를 떠올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희망에 찬 아이는 언젠가 더 좋은 집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현재로 돌아와 그는 마침내 그녀와 다시 함께 살 생각에 얼마나 들떴었는지 생각하며 속으로 무너져 내려. 금발 소녀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발산하는 슬픔의 무게를 온전히 느껴. 이 모든 것을 누가 일으켰는지 알기를 요구하며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그의 주변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해. 격분하여 그는 어떤 불운한 놈들이 감히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을 다치게 했는지 따져. 어떤 괴물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물으며 그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고 그때 그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멈춰. 승호 팀장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백호 정보국 소속이라고 소개하며 나서 그는 고개를 숙여 대화를 요청하며 소년에게서 느껴지는 모든 기운으로 보아 태영은 최소한 A급일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해. 하지만 태영은 그저 기분이 좋지 않다며 모두 비키라고 말해. 승호는 책임자들이 각성자 협회 소속이지만 그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고집을 부려. 태영은 차갑게 그렇단 말이지라고 대답하고 떠나려고 돌아서 승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태영은 그러고 나서 각성자 협회로 직행하겠다고 선언해. 충격받은 승호는 이 남자가 정말로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계획인지 궁금해하지만 세레나가 끼어들어 어쩌면 정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승호는 팀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태영을 막으라고 명령해. 분대원들은 웬 무작위 녀석 하나를 제지하러 가야 하는 것에 짜증내며 불평해. 비닐을 쓴 남자는 상황을 비웃으며 태영이 정말 각성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돌멩이들을 던져. 하지만 돌멩이들은 즉시 부서져 버리고 태영에게 흠집조차 내지 못해. 팀은 목표물이 실제로 꽤 강해 보인다고 말해. 그때 다른 각성자 멤버가 뛰어들어 거대한 무기로 공격하지만 태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쉽게 무기를 잡고 서 있으며 간지럽지도 않아 해. 부드러운 동작 하나로 그는 그 남자를 저 멀리 날려버려. 비닐을 쓴 남자는 즉시 모두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소리쳐. 태영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사용해 또 다른 공격을 막고 태영이 모두 비키라고 명령하자 비닐을 쓴 남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땅에 처박혀. 그 장면을 보고 세레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로서는 그 같은 사람을 막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경고해. 팀 전체가 패배하자 그녀는 그가 협회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과장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 어두운 기운에 둘러싸인 채 팀장은 어떻게 저런 괴물을 막을 수 있을지 의아해. 갑자기 한 손이 태영의 망토를 잡아 그를 막으려 해. 금발 소녀가 그를 주인님이라 부르며 그의 계획을 실행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어. 태영은 자신의 하인으로서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려는 것이냐고 물어. 그는 자신의 영혼을 그녀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행한 기록 의식을 기억해. 그 때문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복종하고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되지만 그녀의 의지력은 예상보다 강하다고 설명해. 그녀는 협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을 적이라고 부를지라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운다고 주장해. 그녀는 그들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며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말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그녀는 밖에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이 말을 들은 태영은 진정하며 대체 이 세상에 왜 돌아왔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부나 운동을 최고로 잘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좋은 사람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다. 감동한 마왕은 금발 소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 그녀를 쓰다듬으며 그녀 덕분에 자신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기억해냈다고 설명한다. 그가 모든 것을 견뎌낸 유일한 이유는 돌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음을 떠올린다. 폐허를 바라보며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한탄한다. 그러고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그대로 이 세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다. 금발 소녀는 활짝 웃으며 그의 말에 모두 동의하지만 그는 즉시 그녀를 꾸짖으며 자신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이어서 패배한 팀을 돌아보며 더 이상 협회를 건드리지 않겠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한다. 팀은 혼란스러워하고 팀장은 무슨 조건이냐고 묻는다. 태영은 빛나는 물체를 들어 보이며 조건을 밝힌다. 3일 안에 할머니의 살인범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면은 거대하고 이합적인 건물인 지역 정보국 본부로 전환된다. 안에서는 뚱뚱한 남자가 목숨이라도 걸린 듯 강 팀장을 외치며 복도를 질주하고 있다. 마침내 그를 찾고는 자기들 멋대로 사라졌다며 미친 듯이 화를 낸다.
국장은 그에게 계속 소리치며 벌써 돌아와서 모든 것을 보고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승호는 재난수습으로 바빴다고 설명하며 사과하지만 국장은 레벨 6의 적을 대체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원한다. 승호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면서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즉시 국장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때 그는 태영을 발견하고는 각성자인지 대놓고 묻는다. 승호는 현장에서 막 발견한 신규 각성자라고 설명한다. 국장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냐고 물으며 가능한 한 빨리 그를 테스트하고 등록하라고 명령하고 승호와 세레나는 식은땀을 흘린다. 마왕은 모든 것을 엿듣고는 거만한 말투로 정말 자신을 시험하고 싶냐고 묻는다. 그는 진심으로 재미있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짓는다. 다음 장면, 그들은 사람들로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붐비는 복도에 있다. 우리 주인공은 미친 듯한 인파에 대해 불평하지만 세레나는 대부분이 각성자 자격을 얻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참을성 없이 정말 자기를 기다리게 할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가 기다리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패닉에 빠져 접수처로 달려간다. 그녀는 접수원에게 자신들이 백호팀 소속이라고 말한다. 직원은 변태영 씨의 능력 측정을 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만 긴 줄을 가리키며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즉시 태영의 눈이 분노로 붉게 변한다. 어두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며 그는 감히 쓸모없는 인간들 뒤에서 자신을 기다리게 했냐고 묻는다. 줄 서 있던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리라고 쏘아붙이지만 우리 마왕의 압도적인 기세에 즉시 공포에 질려 얼어붙는다. 태영은 완전한 혐오감에 차서 모두 비키라고 명령한다. 접수원은 창백해진다. 우리 주인공은 어차피 이 하찮은 존재들을 측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한다. 누리가 근처에서 겁에 질린 남자를 진정시키려 하는 동안 태영은 그들에게 배짱이 있다면 당장 자신을 평가하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압박감에 쓰러지고 국장은 그를 테스트하러 보냈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친 듯이 불평한다. 그는 각성자는 귀중한 인재라며 이런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고 신음한다. 금발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더 심하게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께서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 않으셨으니 꽤 친절하신 편이었다고 말한다. 뚱뚱한 국장은 이 남자가 대체 어떤 괴물이기에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금해한다. 측정실로 장면 전환. 태영이 평가 구체로 걸어간다. 한 직원이 그가 마법 타입이므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구체를 공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태영은 멍청한 마법석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한다. 그는 적당한 힘만 사용하기로 하고 폭발이라고 말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만화가 주입된 마법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한다. 통제실에서 그에게 당황하지 말고 긴장을 풀라고 말한다. 그 말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그는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쥔다. 그러고는 무식하게 달려들어 폭발을 반복하며 온 힘을 다해 구체를 주먹으로 친다. 갑자기 구체가 거대한 에너지 폭발과 함께 터져버린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라진다. 오퍼레이터는 충격에 빠져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감사하며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겠다고 말하지만 그가 그녀의 말을 자른다. 그는 어차피 자신들의 장난감으로는 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으니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그는 짜증을 내며 그저 결과만 원한다고 말한다. 얼마 후 국장이 오퍼레이터 소녀에게 결과를 요구하자 그녀는 그에게 탭을 건네준다. 화면에는 S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나중에 주인공과 누리는 카페에 앉아 있다. 그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너무 쓰다고 불평한다. 누리는 자신의 음료를 권하며 다른 것을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맛이 마음에 들었는지 약간 얼굴을 붉힌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타입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마법 타입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지금까지 계속 힘강화 마법만 사용했을 뿐 자신의 진짜 마법은 쓰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는 갑자기 마계 밖에서는 자신의 마법이 제한된다는 메시지를 떠올린다. 누리는 충격을 받는다. 여기서는 마법 자체가 제한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그를 서커스 마술사처럼 상상하고 그는 즉시 그녀를 꾸짖는다. 그는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성을 소환하면 건물이 통째로 파괴될 것이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국장이 그의 이름을 부른다. 태영이 돌아보자 상관은 초조하게 최종 판정을 발표한다. 그는 S급, 국내 최초의 S급이다. 누리는 아연실색한다. 태영은 국장에게 아첨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국장은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더듬거리지만 태영은 다시 말을 끊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여 그를 당황하게 만든다. 국장은 미디어에 합류하면 명성과 막대한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태영은 그것이 귀찮다며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언제든지 돈을 구할 수 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조건을 따라야만 돕겠다고 덧붙인다. 승호는 땀을 흘리며 범인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반면에 그 범인은 집에서 아무도 자신들을 잡을 수 없다고 자랑하고 있다. 검은 차가 주인공과 누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다. 차 안에서 승호는 이해한다며 태영의 등급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와 그의 하인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국장은 국내 최초의 S급을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에 토라진다. 붉은 머리 소녀는 S급의 존재가 전 세계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설명한다. 상관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한숨을 쉰다. 장면은 우리 주인공과 그의 하인이 엄청나게 화려한 저택에 도착하는 것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들은 긴 정원을 지나고 수영장 전체를 통과하여 이 거대한 집으로 향한다. 금발 소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거대한지에 말 그대로 경악하지만 마왕은 그저 그래 하는 식이다. 어쨌든 이곳이 완전히 끔찍하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성에는 비알바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 3일 후 백호팀 팀장이 저택으로 방문한다. 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그는 안에서 한바탕 싸움이라도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을 살짝 밀어 안을 엿본다. 안에는 훈련실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소녀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주인공은 그녀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덤벼보라고 말하며 계속 그녀를 몰아붙인다. 그녀는 듣고는 검을 움켜쥐고 주인에게 돌진한다. 팀장은 마침내 그들이 혹독한 훈련 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금발 소녀는 검을 교차하고 공격할 준비를 완전히 마친 채 주인에게 뛰어든다. 그녀는 위에서부터 강하게 베어내리지만 태영은 그저 서서 지켜보기만 한다. 그녀는 그에게 검을 내리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맨손으로 검을 잡아 그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다. 그리곤 그녀를 방 건너편으로 날려버린다. 그녀는 반격하려는 듯 무릎으로 미끄러지지만 작은 고통의 비명을 내지른다. 청년은 오늘의 훈련은 끝났다고 결정한다. 그는 그녀에게 약할지 모르지만 발전하고 있으니 쉬지 않고 계속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속으로 그녀가 정말 자신의 부하가 되고 싶다면 S급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리는 오늘이 그가 정한 마감일임을 상기시키고 이는 아직 문에 숨어있는 승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든다. 소녀는 그가 정말 그들을 죽일 것인지 묻고 그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사람들 역시 소중한 생명이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말은 그를 잠시 멈추게 하는데 그는 수세기 동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생명이 아무 의미 없고 생존이 유일한 규칙이었던 마계를 기억한다. 그는 이것이 무의미한 학살이 아닐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이것은 할머니를 위한 복수이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이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일부 죽더라도 이 행동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녀가 동의하자 그는 이 세계에 온 이후로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팀장이 갑자기 끼어들며 더 이상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다고 소리친다. 그는 무언가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하고 청년은 그냥 전화하면 됐을 거라고 불평한다. 당황한 팀장은 직접 건네주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소녀가 지금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이 청년의 부하가 되었기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짜증이 난 마왕은 시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팀장은 다시 사과한다. 그는 폴더를 건네며 약속대로 조사 결과가 안에 들어있다고 말한다. 청년이 파일을 열어보니 범인은 1심 길드장이 힘을 얻은 후 각성한 오래된 깡패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여전히 일반인들을 괴롭히는 잔인한 범죄자들이지만 길드가 협회와 연결되어 있어 백호팀은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마왕은 폴더를 닫고 그런 쓰레기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솔직히 그들은 운이 좋다고 말한다. 그는 팀장에게 그냥 편히 앉아서 더러운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하인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겠냐고 묻는다. 금발 소녀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내 그가 무슨 뜻인지 깨닫는다. 그는 복수가 마침내 가까워졌으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한편 1심 길드장 김길태는 또 다른 영역을 장악한 것을 축하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며 국가정보원을 조롱한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건물을 강타한다. 내부는 경비원들이 길드장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다.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동안 길태는 누가 감히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알려고 화를 내며 요구한다. 길드원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하늘을 쳐다본다. 불타는 메시지가 나타나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즉시 공황에 빠져 길드장을 부르짖으며 불꽃 속 무언가를 가리킨다. 하늘에 떠있는 마왕은 침착하게 그들이 정말 일심 길드인지 묻는다. 그는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뼈가 부서질 때까지 절하라고 명령하며 그렇게 한 후에야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고 약속한다. 길드원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다. 길드장은 마왕을 가리키며 그가 책임자라고 외치고 자신과 길드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선언한다. 한 조직원은 이것이 계급을 올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욕설을 외치며 앞으로 돌진한다. 마왕은 순수한 혐오감으로 그들 모두를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는 강하게 착지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을 멈추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괴물과 마주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떤다. 한 겁쟁이가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이 미친 짓은 이제 그만이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태영은 누가 도망치는 것이 선택지라고 했는지 묻는다. 그는 그 남자를 향해 철골을 던져 즉사시킨다. 길드장은 자신의 부하가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되었는지 보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는다. 마왕은 그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배짱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길태는 주인공의 괴물 같은 기운에 말을 잃고 겁에 질린다. 그는 즉시 길드를 버리고 대신 싸우라고 말한다. 소녀는 자기 사람들을 버리는 길드장이 얼마나 한심한지 비웃는다. 그는 이 세상이 마계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그 지역은 땅이 갈라지고 벽이 파괴되는 등 폐허가 된 모습이 보인다. 다른 곳에서는 안전실이 작동하여 창문이 봉쇄되고 문이 잠긴다. 부하는 그 방이 마법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일반적인 공격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길드장은 화를 낸다. 이것이 잘못된 일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부하는 초조하게 남은 인원이 몇 명인지 묻고 이미 모두를 보냈다고 인정한다. 갑자기 몇몇 길드원들이 밖에 모여 A급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과시한다. 그들은 침입자를 발견하고 한 명이 공황에 빠져 그 남자가 너무 강하다고 외친다. 그들은 그가 고레벨 각성자임을 깨닫고 함께 그에게 돌진한다. 마왕은 도전을 즐기며 한꺼번에 덤비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그는 그들에게 달려들어 손쉽게 쓸어버리고 그들은 도움을 청하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안전실 안에서 길드장과 그의 부하들은 완전한 공포 속에서 듣고 있다. 길드장은 조용해지며 무언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한다. 밖에서 소녀는 폭발을 일으키고는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아무렇지 않게 묻는다. 그는 파괴된 잔해를 해치며 그들의 은신처로 걸어간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는 쥐새끼들은 항상 벽 속에 숨는다고 말한다. 부하는 한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많은 각성자를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망연자실한다. 그는 유리창으로 기어가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필사적으로 두드리지만 방벽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왕은 그의 목을 잡고 무고한 사람들을 즐겁게 죽였으면서 애 죽는 것을 두려워하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그 남자의 머리를 으스러뜨려 즉시 끝장낸다. 길드장은 떨면서 소년을 괴물이라고 부른다. 마왕은 길드의 완전한 섬멸을 위해서만 왔다고 차갑게 대답한다. 그는 길드장에게 지금 당장 자신을 죽이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 하나를 대보라고 묻는다. 남자는 거짓말을 하며 모든 것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태영은 진실을 알고 있다. 그는 그 거짓말을 지적하며 기회도 주지 않고 공격한 것은 그들이었다고 말한다. 길드장은 그가 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며 소년이 농담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그는 자신이 길드장이며 팔 하나를 잃더라도 주인공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과시하려 한다. 그는 돌진하여 태영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길드장은 상처 하나 남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격분한다. 빛나는 눈으로 태영은 그에게 계속 시도할 수 있도록 1분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다. 길드장은 이성을 잃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소리친다. 그는 연달아 주먹을 날리지만 모든 공격은 보이지 않는 방벽에 막힌다. 소녀는 이런 쓰레기에게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마치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를 지켜본다.
그러다 그는 할머니 이곳으로 돌아온 모든 이유를 기억해낸다. 길드장은 다음 주먹은 아플 것이라고 비명을 지르지만 주먹이 닿기도 전에 그의 팔이 갑자기 깨끗하게 잘려나간다. 남자가 고통에 울부짖으며 아직 1분이 지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동안 마왕은 가만히 서 있다. 태영은 그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는 남자에게 이제 끝내주겠다며 가능한 모든 종류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한다. 길드장은 도움을 구걸하며 왜 주인공이 자신들의 죽음에 신경 쓰는지 묻는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엇이든 약속한다. 하지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소년의 손에 죽었다. 순수한 공포에 찬 눈으로 그는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문자 그대로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얼마 후 길드 건물 전체가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다. 국장은 아수라장을 둘러보며 그 소년이 정말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도 이미 최악이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며 스트레스 받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각성자협회가 이 일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다. 한 요원은 이것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건 완전한 학살이었고 이런 수준의 폭력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S급 각성자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사적 제재가 나라의 유행처럼 번지게 둘 수 없다고 했지만 회의 주재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며 화제를 돌렸다. 바로 갑작스러운 포탈의 급증이었다. 그는 최근 포탈이 엄청나게 증가해 이번 주에만 12개가 열렸고 강력한 마수들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악은 아직 어떤 헌터도 그들을 처치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들에겐 S급 각성자가 있었고 그는 그 소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 아이가 제멋대로 하게 둘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주재자가 소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국장은 당황했다. 안경을 쓴 남자는 즉시 주재자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과했다. 주재자는 약간 진정하며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모두의 불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이 통제 불가능한 힘을 다루고 있으며 이제 나라 전체의 운명이 사실상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인공은 샤워를 하고 있었다. 거울을 통해 그는 하녀가 집안일을 마치는 것을 보았다. 금발 소녀는 다음으로 주인의 옷을 빨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옷장을 열었을 때 그녀는 즉시 경악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똑같은 옷이었다. 그녀는 기관이 정말 상식이 없다고 불평했다. 갈아입을 옷을 들고 주인에게 갔지만 이내 충격으로 비명을 질렀다. 태영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왜 소리를 지르냐고 물었다. 얼굴이 새빨개진 그녀는 왜 그런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왔냐고 따졌다. 더듬거리며 그녀는 그에게 옷을 건네고 빨리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가 뛰쳐나가자 그는 자기 부하가 얼마나 무모한지 생각했다. 나중에 두 사람은 정원에 함께 앉아 하루를 즐겼다. 누리는 그가 며칠 동안 말이 없었고 복수 후에 공허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그녀는 그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신이 난 얼굴로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가 함께 쇼핑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제안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어차피 새 옷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는 실제로 그 생각에 흥미를 보이는 듯했다. 누리는 그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걱정이 된 그녀는 안 좋은 일을 상상하며 당황했지만 그는 그저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누리는 자기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즉시 거절했다. 그러고는 보라색 수정을 소환하며 알로르는 돈을 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석을 들고 그는 이것을 팔면 충분하고도 남을 현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들은 도심의 한 높은 건물에 도착했다. 소녀는 그곳이 국가정보원 거래소이며 요원들뿐만 아니라 각성자들도 거래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명랑한 직원이 그들을 맞이하며 무엇을 팔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감정을 위해 먼저 물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보라색 수정을 보자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초조하게 그녀는 전화를 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박 과장에게 전화해 누군가 희귀한 보석을 팔고 싶어 한다고 전하며 흥분해서 크기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몇 분 후 그 남자는 사무실에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자신을 영업부의 박선호라고 소개하며 그들을 환영했다. 그는 왜 정보국 요원이
이 정체불명의 남자와 함께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거대한 수정을 무심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박선호는 그 크기를 믿을 수 없어 경악했다. 그 등급에 대해 묻자 주인공은 남자가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 동안 제한가를 물었다. 선호는 사과하며 그렇게 거대한 것을 사려면 국가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짜증이 난 청년은 역겨운 표정으로 수정을 다시 가져갔다. 그러고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거대한 보석을 작은 조각들로 부쉈다. 영업사원이 충격에 빠진 동안 소녀는 이 정도면 충분하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어떻게 마석을 깰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이 작은 조각조차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살 수는 있지만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실망한 표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 현금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누리가 나서서 최소한 일부라도 선불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자는 이것이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소녀는 어차피 그 마석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그녀가 제안을 했다. 지금 당장 10억 원을 지불하면 거래를 받아들이겠다고. 주인공은 그녀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협상하는지 생각하며 그녀를 쳐다봤다. 압박감에 박 과장은 수락하며 눈앞의 소년이 야수 같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10억 원이 태영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지불이 확인되자 누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쇼핑하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좋은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신이 나서 주인의 옷부터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사무실에서 박 과장은 그 벌레 같은 놈들이 감히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며 분노에 차소리쳤다. 스스로를 엘리트라 여기는 사람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분노에 차서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돈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처리하고 싶은 불량배들이 있다고 말했다. 멀리서 주인공과 그의 부하가 행복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사방에서 번개가 쳤다. 불길한 보라색 기운이 도시 하늘을 휩쓸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소녀는 여전히 신이 나서 화려한 옷가게들을 구경했다. 그녀는 한 가게를 가리키며 주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는 자신은 필요한 게 없으니 먼저 고르라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거절하며 오늘은 그의 옷장을 정리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오늘 멋지게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에 약간 놀라며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다. 그는 그녀를 관찰할수록 더 인상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보며 주목할수록 그녀가 더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몰이라는 고급 옷가게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잘 차려입은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특별히 찾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누리는 신나서 옷들을 가리키며 자기 사장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좋은 것들로 입혀달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신음했다. 한편 그 불길한 포탈은 계속 확장되며 도시 전체에 보라색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곧 가게 직원들이 다 됐다고 말하며 돌아왔다. 소녀는 주인의 새로운 모습에 완전히 감탄하여 말을 잃었다. 새 옷을 입은 주인공은 이런 옷은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색해하며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으며 그녀는 그가 정말 잘생겼다고 말하며 진심이고 멋져 보인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그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빨리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불편해하며 옷깃을 바로잡고 이제 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녀의 의견이 더 중요했다. 그러고는 이제 그녀의 물건을 살 시간이라고 말했다. 얼굴을 붉히며 그녀는 그가 옷을 마음에 들어했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정확히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서두르라고 재촉하자 그녀는 신나게 동의했다. 쇼핑을 한참 한 후 두 사람은 카페에 들러 쉬면서 음료를 마셨다. 모든 쇼핑백을 들고 활짝 웃으며 소녀는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에 완전히 만족스러워 보였다. 갑자기 젊은 여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도시 하늘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 위로 갑자기 나타난 무언가에 완전히 놀라 올려다봤다. 두 사람은 도시 전체 위로 말 그대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보라색 포탈을 응시하며 얼어붙었다.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모두 이 기괴하게 생긴 것을 쳐다봤다. 금발 여성이 저게 뭐냐고 묻자 그녀의 상사는 그렇다. 방금 게이트가 열렸다고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청년은 이것이 자신이 전에 본 적 없는 종류의 포탈이라고 지적했다. 그 포탈 안에서 섬뜩한 붉은 생명체가 천천히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눈이 차원의 균열 속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녀는 경고 없이 게이트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소식이라며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 포탈이 완전히 미지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런 포탈은 보통 재앙이나 엄청나게 강한 적을 데려온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런 미지의 포탈 중 하나에서 나온 끔찍한 생명체를 기억해냈다. 그녀는 주인공이 말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고개를 숙였다. 한편 거리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완전한 공황 상태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청년은 이 생명체가 자신이 싸워본 그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붉은 괴물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보라색 포탈에서 계속해서 천천히 기어 나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소녀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자신들이 큰 곤경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미지의 게이트가 곧 완전히 열리려고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 순간 그 생명체의 팔이 포탈을 뚫고 나오자 지켜보던 군중은 기겁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저 대담하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괴물을 응시하며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덤벼보라고 말했다. 마침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붉은 악마의 머리가 하늘에 나타났다.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끔찍한 포효가 울려 퍼졌다. 괴물이 나타나는 순간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누리는 전화기에 대고 게이트가 열렸고 상황 전체가 통제 불능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움직이라고 소리치며 거리를 질주했다. 혼란 속에서 한 엄마가 어린 딸을 잃어버렸고 아이는 혼자 남아 겁에 질렸다. 전화기 속의 사람이 금발 여성에게 민간인 대피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물었다. 그들은 듣고 있는지 물었지만 소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주인이 모두를 대피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지원군을 기다리는 동안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마왕은 그저 어둡고 흥분된 표정으로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파트너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불길하고 흥분된 미소를 짓자 그의 눈이 붉게 빛났다. 청년은 그 생명체를 알아보고 그것이 오만하고 미친 용수라고 말했다. 그는 마계에서 그들 중 하나의 목을 말 그대로 찢어버렸던 싸움을 기억했다. 포탈을 보며 그는 마침내 다스더의 한 상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주위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그는 강한 적과 전력을 다해 싸울 기회를 축하했다. 공황에 빠진 소녀는 그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주인의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다. 그 애원이 그에게 와 닿았고 그는 잠시 멈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그녀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에게 애원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에 충격을 받아 다시 금발 여성을 쳐다봤다. 한편 어린 소녀는 여전히 폐허가 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혼자 울고 있었다. 주인공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발 근처를 걷는 개미들을 발견했다. 그의 마음은 한때 문을 열면서 세상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던 때로 돌아갔다. 문 손잡이가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는 이곳의 어떤 것도 자신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자신의 파트너를 기억하며 이곳의 괴물들조차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에 있는 금발 여성을 보았지만 그녀를 만지려고 했을 때 그녀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고 그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힘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에게는 개미로 가득 찬 모래성과 같았다. 현재로 돌아와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뛰어다니는 동안 그는 그저 동요하지 않고 서 있었다. 붉게 빛나는 눈으로 그는 모든 사람의 약점이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유일한 규칙이 약육강식이었던 마계를 기억했다. 그에게 약자를 동정하는 것은 사치였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세상은 그 자연의 법칙을 망쳤고 그것이 그를 깊이 짜증나게 했다. 그는 자신을 억제하는 데 지쳐서 불편하게 사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결국 이것은 그가 몇 년 만에 만난 첫 번째 진정한 상대였다. 어두운 기운에 둘러싸여 위로 떠오르며 그는 이제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외쳤다. 절박한 소녀가 다시 주인을 부르짖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며 손을 모으자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 위에서 붉은 괴물이 다시 포효하며 파괴적인 에너지를 내뿜었다. 백화점의 잔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파괴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올려다봤다.
금발 소녀는 칼날을 들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회전하며 군중을 보호하기 위해 떨어지는 잔의 일부를 베었다. 하지만 일부 잔해가 엄마와 아이를 덮치려 하자 혼자서는 모든 조각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공황에 빠졌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나타나 충격을 막았다. 누리는 충격 속에서 지켜봤다. 주인공은 방금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두 사람을 보호했고 그런 다음 나머지 떨어지는 돌들이 민간인에게 닿기 전에 폭파시켰다. 그의 부하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고 그는 마침내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모두를 대피시키라고 말했다. 그가 강력한 기운에 둘러싸여 공중에 떠 있는 동안 그녀는 아래에서 지켜봤다. 그는 자신의 부하를 거의 무시할 뻔한 것을 반성했다. 화염에 둘러싸인 채 그는 무능한 군주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녀는 그에게 감사하며 민간인들을 안내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녀는 그가 명령한 대로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진심으로 행복해했다. 칼날을 준비한 채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을 따라 즉시 떠나라고 외쳤다. 그녀가 길을 가리키는 동안 소녀는 이 모든 것을 그녀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몇 초 돕는다고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폐허가 된 거리에 홀로 서서 그는 조건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하늘의 생명체를 노려보며 자기 머리 위를 맴도는 저것이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등에서 어두운 그림자 날개가 터져나왔다. 강렬한 붉은 빛과 함께 날개가 완전히 펼쳐지고 그는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는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위로 솟구쳤다. 포탈 안의 괴물을 보며 그는 그 생명체가 끼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한 눈이 순수한 분노로 그를 노려봤다. 시익 웃으며 그는 괴물에게 꺼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용의 주둥이를 잡고 엄청난 힘으로 주먹을 날려 괴물을 우주로 날려버렸다. 사람들과 그의 파트너는 그저 충격에 빠져 하늘을 쳐다봤다. 우리의 영웅은 저 위에서는 방해 없이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화려한 빛과 함께 그는 미소 지으며 이로 솟구쳤다. 모두가 우주 공간으로 발사되는 빗줄기를 지켜봤다. 순식간에 그들은 둘 다 지구, 우주 공간에 떠 있었다. 붉은 용은 미친 듯이 상대를 찾아 주위를 둘러봤다. 소년이 바로 그 앞에 나타나 이제 야수가 깨어났는지 물으며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빛나는 눈으로 그는 이것이 정말 고대의 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용이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자 카로스라는 생명체에 대한 정보가 담긴 떠있는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야수가 길을 잃었고 어떤 계약 때문에 규칙을 어겼다고 쓰여 있었다. 그는 용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계약을 위반했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그 생명체가 입을 벌리고 푸른 에너지 구체를 형성했다. 그것이 에너지 빔을 쏘자 청년은 즉시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우주에 떠 있으면서 그는 인간 세계가 바로 자기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공격이 지구에 닿으면 대학살이 일어날 거야. 그는 쉽게 막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나와서 싸운 의미가 없으니 정면으로 공격을 받아내기로 한다. 광선이 그를 직격하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를 보호한다. 드래곤은 그를 해치웠다고 생각하고 멈추지만 소녀는 우주 공간에 멀쩡히 서 있었다. 주인공은 드래곤을 쳐다보며 방금 산 옷인데 하고 불평한다. 괴물은 분노하여 훨씬 더 큰 에너지 폭발을 충전하지만 소녀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빠른 속도로 짐승에게 돌진한다. 그는 드래곤의 옆구리에 거대한 주먹을 날리고 이어서 머리에 또 한 방을 먹인다. 붉은 짐승은 처음으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깨닫는다. 불타는 주먹을 보며 소녀는 오랜만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는 마침내 가볍게 쳐도 부서지지 않는 것을 때릴 수 있어서 기뻐한다. 괴물은 포효하며 다시 그를 물려고 한다. 소녀는 마치 질감을 분석하듯 드래곤의 피부를 만져본다. 짐승은 소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마법 방패를 활성화한다. 주인공은 진지하고 분석적인 표정으로 그것을 연구한다. 몬스터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다시 포효한다. 마왕은 온 힘을 다해 장벽을 찾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이 드래곤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괴물은 공격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싸움을 길게 끌기에는 충분한 장벽을 만들었다. 그는 아직 이 세계의 마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해서 평범하게는 부술 수 없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시익 웃으며 순수한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는 긴 싸움은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아이템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보라색 포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낸다. 그의 눈이 빛나며 자신의 무기인 용검 아스켈론을 드러낸다.
전설적인 검을 들고 그는 몬스터에게 그것을 알아보겠냐고 묻는다. 그는 그 검이 마룡 지그마의 척추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몬스터는 검의 기원을 듣고 코웃음을 친다. 소녀는 이 무기가 드래곤이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이라고 말한다. 괴물은 그를 향해 푸른 불을 내뿜고 그는 검을 시험해보고 싶냐고 묻는다. 단 한 번의 배기로 그는 광선을 깨끗하게 반으로 잘라버린다. 검을 들고 그는 미소 지으며 그 힘이 엄청나다고 말한다. 괴물이 다시 그를 잡아먹으려고 돌진하지만 소년이 더 빨라 피한다. 그는 검을 드래곤의 가슴에 직접 겨누고 정확한 일격으로 꿰뚫어 짐승을 뒤로 날려버린다. 미소 지으며 그는 이제 드래곤이 더 이상 마법 잔재주를 부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공격 자세를 유지한 채 그는 짐승의 가슴에 박힌 검을 지켜본다. 이제 자기 차례라고 말하며 강력한 오른손 훅을 날려 드래곤을 멀리 날려버린다. 한편 근처 우주 정거장에서는 두 명의 작업원이 갑자기 창문 너머로 날아가는 드래곤을 보고 경악한다. 괴물은 온 힘을 다해 정거장 구조물을 붙잡고 미소 짓는다. 태영은 드래곤이 꽤 숙련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는 보라색 불꽃이 자신 주위를 맴도는 동안 짐승이 다음에는 어떤 속임수를 쓸지 묻는다. 소녀는 6단계 폭발 마법 플레어를 알아본다. 그는 드래곤이 정말 그걸로 자신을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드래곤이 공격하지만 그는 짐승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마법 저항력이 최고치이기 때문에 몬스터가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밝힌다. 괴물은 충격을 받고 소녀는 그게 전부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한 힘싸움을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더 이상 잔재주는 없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둘은 최후의 공격을 개시한다. 지구에서는 붉은 머리 소녀와 그녀의 파트너가 무너진 잔해 더미에서 필사적으로 민간인을 구출하는 동안 혼란이 여전히 공기 중에 감돌았다. 그들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금발 소녀가 거대한 콘크리트 판을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 무게에 온몸이 거의 떨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아래에 숨어있는 겁에 질린 사람들을 보호해냈다. 조끼를 입은 한 젊은 남자가 근처에 무릎을 꿇고 빛나는 손을 부상당한 민간인에게 대고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한편 안경 쓴 남자는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날카롭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파괴된 현장을 훑어보고 있었다. 갑자기 시스템 경고가 떴다. 포털의 반응이 줄어들고 있었고 이는 게이트가 곧 닫힐 것이라는 의미였다. 몇 초 후 또 다른 확인 메시지가 나타났다. 게이트 상황이 해결되었다. 안경 쓴 분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팀을 향해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특히 작은 금발 소녀에게 그녀의 주인과 적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저 하늘을 가리켰다. 분대장은 눈을 깜빡이며 그녀의 대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심지어 이마에 손을 얹고 마치 구름에서 답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위를 쳐다보았다. 그때 다른 헌터 비급 천우만이 거만하게 나서며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는 금발 소녀를 조롱하며 적이 그냥 하늘로 사라졌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마는 마치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계속 킥킥거렸다. 안경 쓴 분대장은 모두가 아직 충격 상태라고 상기시키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천우만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들의 뒤처리를 하러 온 게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바로 그때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논쟁을 가로막았다. 백호 팀장이 나타났고 그의 존재감은 즉시 분위기를 압도했다. 그는 천우만을 날카롭게 꾸짖으며 한 번 더 입을 열면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마는 씁쓸한 분노로 쏘아보며 백호가 모든 각성자들이 똑같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중얼거렸다. 누가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누리가 갑자기 다시 위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그러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를 쳐다봤다. 두려움이 즉시 퍼졌다. 유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불타는 구체들이 도시를 향해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모두에게 달려가서 숨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유성이 부딪히기 전에 그중 하나가 갑자기 날개를 펴고 공중에서 멈추더니 폭발적인 힘으로 땅에 충돌했다. 폭발은 충격파를 일으켜 지역 전체를 휩쓸었고 요원들과 민간인들을 헝겊 인형처럼 날려버렸다. 먼지와 불꽃이 거리를 뒤덮었다. 금발 소녀는 얼굴을 가렸다. 잠시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표정이 안도로 부드러워지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왜냐하면 불길 속에서 완전히 무사한 우리의 영웅이 마치 인생에서 가장 평범한 착지를 한 것처럼 걸어 나왔기 때문이다. 금발 소녀는 즉시 기쁨에 환호하며 그를 불렀다.
수호는 옷을 털며 그녀의 외침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니 다음번에는 좀 더 천천히 내려와야겠다고 농담했다. 협회 헌터는 마치 다른 차원의 생물을 본 것처럼 수호를 멍하니 쳐다보며 굳어 있었다. 그는 저게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다. 금발소녀는 주인에게 달려갔고 다른 남자는 저기 어디로 갔는지 초조하게 물으며 수호를 두려워해야 할지 숭배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분대장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 수호의 활약을 공식적으로 칭찬하며 잘했다고 말했지만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소환수 중 하나인 우리엘이라는 마법적 존재를 소환하여 이 지역에서 단 하나의 소리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반짝이는 푸른 에너지 장벽이 즉시 그들 주위에 형성되어 밀폐된 돔처럼 공간을 격리했다. 수호는 그 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마치 판타지 세계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분대장은 이제 모두가 수호에 대해 알게 되어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그 싸움 덕분에 세상은 한국의 한 각성자가 7단계 적, 즉 거의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몬스터 등급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게 될 참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정치적 압력과 결과에 대해 말했지만 수호가 그의 말을 끊었다. 짜증이 난 그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분대장은 마침내 인정했다. 그들이 수호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지도 모른다고. 금발소녀는 이것이 주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주인을 바라보며 불안하게 눈을 크게 떴다. 장벽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사진을 찍고 수호를 가리키며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호는 속으로 개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일은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분대장은 이 남자가 협상이 불가능한 상대라는 사실 때문에 주로 좌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수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의했다. 팔짱을 낀 채 그는 분대장에게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밝히라고 말했다. 분대장은 눈을 깜빡이며 수호에게 정말 확실하냐고 물었다. 수호는 무표정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경고 하나를 했을 뿐이다. 그는 어떤 문제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들었다. 거대한 분홍색 에너지 기둥이 위로 솟구쳐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로 곧장 뻗어나갔고 두 협회 남자는 말문이 막힌 채 그를 쳐다봤다. 수호는 눈을 빛내며 시익 웃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몇 초 후 거대한 보라색 단결정이 그들 위 공중에 나타나 신성한 물체처럼 빛났다.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보상이었고 요원부터 민간인 헌터에 이르기까지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떨며 멍하니 서서 저것이 어떤 괴물인지 아니 어떤 전설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멀리 다른 나라에서 한 남자가 앤더슨 씨라는 사람을 말 그대로 소리쳐 부르고 있었다. 앤더슨, 이 차분한 금발 남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고서를 읽느라 바빴다. 한 군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그에게 작전 전체가 방금 취소되었다고 말한다. 앤더슨이 이유를 묻자 군인은 7단계 적이 어찌된 일인지 격파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황당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계속 스크롤하다가 진짜 폭탄을 터뜨린다. 그 짐승을 쓰러뜨린 사람은 한국의 새로운 S급 각성자였다. 천우미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대체 저자가 어떤 괴물 같은 놈인지 알아내려 했었다. 그는 영웅이 말 그대로 몬스터의 머리를 들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안에서 모노스톤을 꺼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시작되는데 인간은 뇌가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만 반응한다고 한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필사적으로 부정하거나. 협회 헌터는 챔피언처럼 부정을 선택하며 이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비웃으며 소리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거에 속일 뻔했다며 모든 것이 특수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푸른 머리의 요원이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 남자는 진정하기를 거부한다. 분대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100%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새로운 S급 각성자라고 말한다. 헌터는 여전히 그 젊은 남자를 농담처럼 쳐다본다. 분노에 차서 그는 요원을 밀치고 그 아이를 S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한 헛소리라고 소리친다. 그는 정보국이 길드를 겁주기 위해 가짜 각성자를 만들어냈다고 비난한다. 어쨌든 하늘에서 몬스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소리친다. 바로 그때 금발 소녀가 버럭 화를 내며 자신의 주인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그가 없었다면 서울은 지도에서 사라졌을 것이며 그 남자는 솔직히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례한 헌터는 그녀를 가리키며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는 주인공에게 돌아서서 기관이 하인들에게 존중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불평하기 시작한다. 영웅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그 남자의 외침은 자신에게는 목이 한 방 물린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의 부하는 그가 갑자기 얼마나 보호적인지 놀라서 그를 쳐다본다. 그러고는 붉게 빛나는 눈으로 기운을 방출하며 감히 누가 자신의 부하를 모욕하냐고 묻는다. 그는 이것을 그냥 넘어갈 만큼 관대하지 않다고 말한다. 헌터는 떨기 시작하고 젊은 남자는 다시는 자신이나 부하들을 험담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헌터는 마왕 같은 존재감에 압도되어 즉시 움츠러든다. 그는 땅에 쓰러져 울고 젊은 남자는 지루한 듯 걸어가며 부하에게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재빨리 복종하며 그를 따라간다. 푸른 머리의 요원은 겁에 질린 남자가 바닥에서 우는 동안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본다. 정장을 입은 요원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어 머리를 문지른다. 그리고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변태형이 한국 최초의 S급 각성자임이 선포된다.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그가 게이트 사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한다. 사무실로 돌아와 요원은 공식 발표가 나왔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모든 혼란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익 웃는다. 누리는 이제 자신의 주인이 전 세계에 단 9명뿐인 S급 각성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제 국내의 어떤 조직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태블릿을 확인하던 분대장은 그것이 사실 그들의 주된 걱정거리였다고 말한다. 그는 높은 수준의 영웅들이 없으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처분에 맡겨졌다고 설명한다. 일본과 미국이 간섭하려 했지만 주인공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다. 하지만 요원은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분명히 그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많은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한다. 그는 미국에서 온 울프팀 각성자 부대가 그를 방문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말한다. 젊은 남자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큰 기회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모습에 요원을 놀라게 한다. 주인공은 캔을 찌그러뜨리며 세계 최강자라도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모처럼의 휴일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다시는 그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요원에게 말한다. 누리는 걱정하기 시작하며 어떻게 하면 주인이 승낙하게 설득할지 고민한다. 그러다 그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주인이 매우 특정한 것에 관심을 보였던 순간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요원의 말을 끊고 울프팀에 대해 물은 다음 세계 최강의 각성자인 앤더슨이 그 팀의 일원이라고 언급한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놀라며 앤더슨 자신이 온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앤더슨이 특별히 그들의 영웅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인다. 그제서야 주인공의 관심이 쏠린다.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그는 처음으로 상황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금발 소녀도 미소 짓는다. 그녀의 주인이 강한 상대과 관련될 때만 흥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주인공은 마음을 바꾸고 그 의문의 남자를 만나겠다고 말한다. 활주로에서 영웅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태운 개인 제트기가 들어온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내리고 한 명은 전체 환영 준비가 얼마나 과한지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다른 남자는 그에게 흥분하지 말고 이번에는 절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한다. 앤더슨은 동의하며 동맹국을 방문하러 왔으니 얌전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펜타곤이 장난으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그들의 팀은 이 임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으므로 지금은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덩치 큰 남자는 바로 동의하며 손가락 마디를 꺾는다. 울프팀이 모이자 금발의 리더는 때가 되면 어차피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행기 안에서 요원 중 한 명이 파트너에게 다시 한번 놀러온 것이 아니며 펜타곤이 두 가지 임무를 주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새로운 S급 각성자를 영입하는 것. 그는 잠시 멈추고 심각해져서 두 번째 부분은 한국의 새로운 영웅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장군에게 다른 모든 것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 금발은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앤더슨에게는 한 가지 남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 그들의 제안이 거절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이다. 그는 그런 경우 주인공을 바로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영웅은 음료를 마시며 느긋하게 쉬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그는 손님들이 늦어서 짜증이 나고 이미 지루해졌다. 그러다 그는 휴대폰에서 헌터 라이언 앤더슨에 대한 TV 특별 보도를 보게 된다.
그 방송에서는 그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이며 그의 검 엑스칼리버를 사용하여 적들을 물리쳤다고 말한다. 마침내 영웅은 그 남자가 살아있는 최고의 싸움꾼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며 흥미를 보인다. 바로 그때 그의 금발 부하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뛰어들어온다. 울프팀이 도착했다. 영웅은 흥분된 미소를 짓다가 일어서서 갈 준비를 하면서 더 어둡고 흥미로운 미소로 바뀐다. 그의 부하는 행복하게 그를 이끌고 나가면서 앤더슨을 옛 우상이라고 부르다가 재빨리 정정한다. 그녀의 주인이 진짜 1등이다. 영웅은 이 세계에 신체 개조 기술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마계에서 받았던 수술을 기억하는데 그 수술은 그를 너무나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순수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주쳤던 강력한 상대들을 회상하는데 그들 중 누구도 완전히 인간은 아니었다. 그의 부하가 그를 문으로 안내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생각한다. 반대편에서는 울프팀이 기다리고 있고 앤더슨은 영웅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본다. 주인공은 거대한 창가에 있는 두 남자에게 차분하고 침착하게 걸어간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둘의 눈은 흥미로 빛난다. 영웅은 순수한 인간이 실제로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정장을 입은 요원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국가정보국 국장 존 호만이라고 소개하며 인사한다. 영웅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내민 손을 빤히 쳐다볼 뿐 악수를 완전히 무시하여 국장을 어색하게 만든다. 미국 팀은 혐오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다. 누리가 주인님을 대신해 사과하려 하지만 국장은 영웅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음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는 울프팀을 소개하고 A급 각성자인 젠슨이 앞으로 나선다. 누리는 그가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듣고 놀라지만 주인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전히 걱정한다. 영웅은 조용히 젠슨을 살피고 다른 미국인은 그 녀석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영웅이 아까 그 드래곤을 쓰러뜨린 걸 보니 꽤 강한 모양이라고 말한다. 다른 미국 요원은 영웅의 차가운 태도에 짜증을 내며 그를 건방진 꼬마라고 부른다. 그는 젠슨을 밀치고 영웅의 손을 잡아 억지로 악수하며 한국의 예의를 조롱한다. 그는 손을 세게 쥐며 여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냐고 묻는다. 누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직감하고 즉시 패닉에 빠진다. 오만한 요원 브래드는 이 가짜 S급을 직접 박살 내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거만한 미소는 몇 초 만에 사라진다. 그는 심한 혼란에 빠진다. 누리는 이미 충격을 각오하며 고개를 숙인다. 악수하는 동안 영웅은 아무렇지 않게 브래드의 손을 으스러뜨리기 시작한다. 브래드는 고통이 시작되자 패닉에 빠진다. 벗어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능력인 폭발을 발동시킨다. 상황이 악화되자 금발의 부하는 국장을 부르며 소리치고 젠슨은 싸움을 시작한 브래드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친다. 영웅은 얼음처럼 차갑게 브래드에게 사라지라고 말한다. 즉시 브래드의 화염구 능력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충격에 빠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영웅은 깔끔하고 파괴적인 펀치를 날리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만 주먹은 허공을 가른다. 누군가가 거기까지라고 선언하는 순간 브래드는 파란 포털을 통해 순간이동된다. 앤더슨이 빛나는 검을 들고 팀원을 보호하며 앞으로 나선다. 그는 브래드에 대해 사과하지만 영웅의 반응 또한 평화롭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금발의 리더는 이쯤에서 그만두자고 제안하고 영웅도 동의한다. 브래드는 으스러진 손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진다. 주인공과 앤더슨은 서로를 쏘아보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른다. 젠슨은 명령대로 브래드를 끌고 간다. 국장은 이 일이 초래할 국제적 재앙을 상상하며 조용히 패닉에 빠지는 반면 누리는 충돌의 아드레날린을 즐기며 흥분한다. 그녀는 요원들을 치료사에게 데려가겠다고 제안하고 그들은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 나가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영웅은 앤더슨과 단둘이 남는다. 앤더슨은 다시 한번 사과하며 자신의 팀원이 고집이 세지만 오늘 무언가 배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영웅은 약자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금발에게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앤더슨은 영웅이 A급 각성자를 너무나 쉽게 약하다고 부르는 것이 우습지만 그 녀석의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 그 한 번 막힌 펀치만으로도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발은 만약 적이 된다면 이 영웅이 악몽과도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침내 그는 제안을 한다. 그는 주인공에게 미국으로 와서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영웅은 즉시 거절한다. 국장은 미국이 사실상 한국의 S급을 훔치려 한다는 사실에 기겁한다. 앤더슨은 놀라지만 영웅은 자신의 대답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한다.
그러자 영웅은 그를 도발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둘 다 그 미국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기운을 방출하며 둘 다 궁금해하고 있으니 바로 여기서 싸우자고 제안한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그 전사는 영웅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치료사가 브래드의 망가진 손을 치료하는 동안 그 미국 요원은 이 굴욕을 겪게 한 젠슨을 탓하며 분노에 차 있었다. 젠슨은 그의 생떼를 받아주지 않고 모든 일이 그의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브래드는 한국 영웅이 세계 최강팀을 무시했다고 소리치며 반박했다. 누리는 그들의 말다툼을 지켜보았다. 젠슨이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지 의아했지만 젠슨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상대는 현존하는 최강의 존재인 S급이고 그런 자는 오만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브래드에게 팀의 힘은 그가 아니라 앤더슨에게서 나오며 브래드는 단 하나의 특기 때문에 팀에 있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브래드는 이를 악물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 한국인 헌터를 결코 동등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 소리치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S급이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젠슨이 그만하라고 하자 브래드는 팀에 S급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누리가 마침내 끼어들어 일이 그렇게 끝난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거라고 말했다. 두 요원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는 침착하게 만약 주인님이 정말 원했다면 이미 둘 다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자신감에 놀랐지만 브래드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너 같은 꼬마가 뭘 알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가지는 안다고 말했다. 바로 주인님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지 말이다. 그녀는 한국의 영웅이 현존하는 가장 강한 인간이라고 확신에 차서 선언했다. 브래드는 그녀가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재밌다는 듯 더 크게 웃으며 그녀의 작은 환상이 곧 깨질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바로 이 순간 앤더슨이 그녀의 주인님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 S급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서 앤더슨은 엑스칼리버로 공격할 준비를 하며 상대에게 칼날을 겨누었다. 모니터로 가득 찬 관제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국장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그는 이 결투가 미국의 화력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인지 궁금해하며 이것이 여전히 두 S급 헌터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건물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앤더슨은 잠시 멈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영웅에게 무기가 필요 없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그 같은 상대를 맨손으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시스템은 앤더슨의 능력을 분석하여 3레벨 천검수를 보여주었고 그는 둘 다 검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신의 8레벨 검수를 생각하며 그는 어떤 검을 선택할지 고민했다. 갑자기 그의 등 뒤로 마법검들이 가득 나타났다. 그는 마왕이 충성의 상징으로 선물했던 특별한 검을 기억했고 그가 선택을 하자 보라색 에너지가 주위에 모였다. 앤더슨은 그가 마법 시스템을 사용해 포털을 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영웅은 위풍당당한 검, 네 검을 뽑아들고 상대에게 걸맞은 무기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엑스칼리버에 대한 칭찬에 감사하며 미소 짓고 영웅이 검술 재능이 없는 단순한 격투가라고 생각했었다고 인정했다. 주인공은 사실 자신은 마법사지만 이 싸움에서는 검술만 사용하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앤더슨은 그것을 순전한 오만으로 받아들이고 영웅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소리치며 돌진했다. 엑스칼리버는 거대한 에너지 파동을 방출하여 앞의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영웅은 손쉽게 피했다. 관제실에서 국장은 단 한 번의 휘두름에 의한 엄청난 파괴력에 패닉에 빠졌다. 그는 이런 힘이라면 7레벨 적도 즉시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웅은 혼란 위에서 상처 하나 없이 떠 있으며 심지어 앤더슨의 공격을 칭찬했다. 앤더슨은 그 젊은이가 너무나 손쉽게 모든 것을 피해서 파편조차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신에 찬 채로 얼어붙었다. 분노한 그는 빠른 공격으로 다시 돌진했지만 영웅은 그 압박을 즐기는 듯 그의 결의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검을 준비하며 이제 수준을 높일 때라고 결심했다. 주인공이 붉은 궤적을 남기며 앞으로 돌진해 그를 땅에 세게 쳐박기 직전 앤더슨은 치명적인 에너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충격으로 앤더슨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상황은 암울해 보였다. 영웅은 그를 관찰하며 인류 최강으로 알려진 자가 여기서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앤더슨이 일어나서 계속 싸우기를 바랐다. 땅에 쓰러진 앤더슨은 상대의 힘에 경악하며 뼈가 너무 단단해 전투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거대한 5레벨 몬스터본 콜렉터와의 과거 싸움을 떠올렸다.
그 싸움으로 그는 S급이 되었고 엑스칼리버를 얻었다. 현재로 돌아와 앤더슨은 자신의 검이 파괴되지 않으며 그 주인인 자신 또한 부서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을 집어들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앤더슨이 그의 힘을 인정하고 이제 사리를 담아 싸우겠다고 선언하자 주인공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영웅은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제실에서 국장은 패닉에 빠져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앤더슨은 그의 힘을 활성화했다. 블로전. 그는 다시 빠른 속도로 돌진했지만 영웅은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을 뿐이었고 앤더슨에게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국장의 공황은 커져만 갔고 이건 더 이상 결투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심각하게 다치면 즉시 국제 문제가 될 것이었다. 다른 이들도 동의했지만 안경 쓴 남자는 S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S급뿐이라고 설명했다. 국장은 주저앉아 일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셀리는 그가 이곳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 영웅을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관제실 근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했다. 다른 장교는 영웅이 지금까지 한국을 보호해왔으니 그녀의 추측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짜 걱정은 미국 리더라고 말했다. 전장에서 앤더슨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주인공이 검으로 붉은 빛의 호를 그리자 그 파괴력의 국장은 건물 전체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다. 영웅은 앤더슨의 전력을 보고 싶었지만 건물이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앤더슨은 자신이 인류 최강이며 아무도 자신을 능가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영웅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를 찌를 기세로 돌진했지만 주인공은 건물 안에 약한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앤더슨의 뒤에 나타났다. 놀란 앤더슨은 검을 휘둘렀지만 영웅은 이곳이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 침착하게 한 손으로 검을 잡았다. 앤더슨이 그에게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무서운 기운을 감지하자 둘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진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웅의 붉은 에너지가 치솟자 앤더슨은 그 공격에서 정말로 공포를 느꼈는지 의심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불가능하다고 소리쳤다. 그는 강력한 바람 공격을 날렸지만 영웅은 보라색 에너지로 손쉽게 막아냈다. 충격받은 앤더슨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의 손이 갑자기 작은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그는 비명을 질렀다. 영웅은 오만함은 오직 최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며 앤더슨을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세계의 수호자인 척하는 약한 남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잔혹한 힘으로 그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꽂았다. 관제실의 모든 이들이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영웅은 쓰러진 앤더슨의 몸 위에 서서 기술의 이름인 백스매시를 밝혔다. 싸움터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진동이 느껴졌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찬 눈으로 건물을 쳐다보았다. 다른 곳에서는 정장을 입은 남자와 금발 소녀가 진동을 느끼고 긴장했다. 브래드는 진짜 전투가 마침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비웃었다. 그는 누리를 조롱하며 그녀의 주인님이 앤더슨에게 얻어맞고 아마 목숨을 구걸하고 있을 테니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소녀는 주인님을 향한 모욕을 듣고 격분하여 폭발했다. 정장 남자는 그녀의 기운에 충격받았고 젠슨은 그녀가 강해 보이지만 비급 수준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정장 남자는 싸우고 싶냐고 소리쳤고 젠슨은 그 생각이 재미있다고 느꼈다. 소녀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우위에 설 모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며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강하고 상대를 얕보지 말며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주인님의 조언을 기억했다. 현재 그녀는 거대한 검을 소환하고 그 남자에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장 요원은 그녀 같은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화를 냈다. 하지만 그는 곧 패닉에 빠졌고 다른 사람들이 방에서 도망치는 동안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다. 젠슨은 그에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라고 말했다. 정장 요원은 초조하게 동의했지만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뒤에서 돌진했다. 그녀가 공격하려는 순간 푸른 기운이 번쩍이며 그녀의 검을 막았다. 그녀는 그 힘이 공격을 막자 비명을 질렀다. 젠슨은 정말 그렇게 화가 났냐고 물은 뒤 브래드를 대신해 사과하겠다며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브래드가 자신의 주인님을 모욕하고도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더욱 화를 냈다. 그녀는 그에게 칼끝을 겨누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브래드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갑자기 흥분하며 그녀가 싸움을 시작하고 싶다면 자신이 끝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하자 그는 푸른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녀와 싸울 준비를 했다. 폐허가 된 경기장으로 돌아온 영웅은 이번에는 의식을 잃은 미국 리더를 어깨에 메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금발 남자를 별 힘들이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고 국장에게 패닉하지 말라며 죽이지는 않았지만 치료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더슨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국장과 주위 모든 사람들은 안도했다. 장교 중 한 명은 태영이 실제로 세계 최강의 각성자를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는 점점 더 흥분하며 영웅의 힘이 있다면 자국이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여 다른 모든 나라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 야망을 즉시 꺾어버렸다. 그의 표정은 차가워졌고 국장에게 자신을 정치적 야망에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애국심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앤더슨과 싸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모두에게 다시는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충격에 빠진 일행을 뒤로 한 채 걸어갔다. 복도에 나와 다른 싸움의 여파를 보자마자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천장에는 거대하고 날카로운 얼음 고드름이 줄지어 있었고 방 건너편에서는 누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그녀의 검을 조롱하는 브래드에게 맞서고 있었다. 젠슨은 옆에서 지켜보며 겉모습과 달리 누리가 결코 평범한 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브래드는 주위에 얼음 고리를 만들고 그녀를 얼음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그녀가 돌진하자 들쭉날쭉한 얼음 조각들이 그녀를 향해 발사되었지만 정작 남자가 그녀의 움직임을 멈추는 명령을 외쳤다. 얼음이 그녀의 몸을 기어오르기 시작하며 그녀를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그녀는 손에 쥔 검을 떨며 저항하려 했지만 브래드의 마법이 서서히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서 고통이 덮쳐왔다. 그는 웃으며 그녀를 조롱했다. 얼어붙는 기분이 어떠냐며 이제 누가 누구를 벌주는 거냐고 물었다. 마음속으로 누리는 주인님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며 혼자 힘으로는 브래드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고전하는 것을 본 젠슨은 더 큰 곤경에 빠지기 전에 그만두라고 브래드에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얼음고리 전체가 어디선가 나타난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잠시 후 브래드의 턱이 바로 그 손에 붙잡혔다. 영웅은 섬뜩한 기세로 그 남자의 얼굴을 붙잡고 서 있었다. 누리와 젠슨 둘 다 그가 너무나 갑자기 나타난 것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다. 붉게 빛나는 그의 눈동자에 비친 누리의 얼굴은 멍들고 떨리고 있었다. 브래드는 도움을 청하며 주인공을 저주했지만 영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나기에 힘을 주었고 한 번의 잔혹한 동작으로 남자의 몸을 돌려 파괴적인 힘으로 땅에 내리꽂았다. 그의 붉은 기운이 폭풍처럼 복도를 휩쓸며 순수한 분노를 뿜어냈다. 영웅은 브래드가 감히 자신의 것에 손을 댔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똑같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젠슨을 돌아보며 그도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젠슨은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방금 전 앤더슨에게 패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영웅은 더욱 분노하며 그들이 자신의 것을 건드렸으니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위협에 젠슨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영웅이 행동에 옮기기 전에 누리가 젠슨 앞에 나서며 자신은 괜찮으니 주인님께 그만두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결의가 잠시 그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그녀가 의식이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분노는 서서히 누그러졌다. 그녀는 여전히 얼음층에 갇힌 채 그의 품에 쓰러졌다. 그녀가 자신을 변명하려 하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막았다. 그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녀가 잘 해냈고 이제 자신이 돌봐줄 차례라고 안심시켰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황금빛이 흘러나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자 그녀는 통증이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두 요원에게 다시 돌아선 그는 방금 누리가 그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 나라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후 복도에 홀로 남은 젠슨은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방금 악마에게 최강이라는 칭호를 빼앗겼다. 얼마 후 울프팀은 귀국했고 그들의 철수 이유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이 한국 영웅과 만났다고 했고 안경을 쓴 날카로운 남자 김은석은 자신이 그 젊은 강자와 가장 먼저 대화하지 못한 것에 짜증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나른하게 누워 깊이 생각하며 다음 수를 계획했다. 그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어딘가 다른 곳 어둠 속에 숨은 한 의문의 여인이 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 운명의 실타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장소에서 붉은 머리 여인이 마침내 영웅이 다시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배경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그녀는 약간 짜증난 표정을 지었고 주인공이 지루해지고 있다고 불평하는 동안 누리는 웃었다.
금발 소녀는 이제 막 이사했는데 왜 셀린이 벌써 또 이사하기를 원하냐고 물었다. 여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다. 밖에는 이미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이 몰려들어 어떤 소식이라도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머리 여인은 영웅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가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니 그녀는 대신 개인 섬을 제안했다. 그녀는 신이 나서 새 집을 약속하며 한번 봐달라고 거에 애원했다.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그 제안을 고려하며 생각에 잠겼다. 누리는 그 생각에 즉시 흥분했고 그녀의 열정에 그는 진심으로 당황했다. 그녀는 수줍게 섬에서 사는 게 항상 꿈이었다고 고백했다. 그가 정말 관심 있냐고 묻자 그녀는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했다. 붉은 머리 여자는 그의 심기를 건드려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당황했지만 젊은 남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는 일어나서 이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모래 위에 거대한 저택이 있는 낙원 같은 섬에 도착했다. 그들은 해변에 서서 이제 그들의 새 집이 될 곳을 바라보았다. 누리는 섬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며 넋을 잃었다. 붉은 머리 여자는 그를 위해 이곳 전체를 구매하고 전용 리조트 스타일의 저택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다. 주인공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다. 안도한 여자는 그가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라며 전할 말이 더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온 협력 요청서라며 편지를 건넸다. 미국 정부는 사과하며 강력한 적이 나타나면 양국이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국방동맹을 제안했다. 또한 그가 그들의 임무를 수락하면 모든 비용을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 주인공은 미국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누리는 여전히 그 주제에 대해 언짢아 보였다. 그는 앤더슨 같은 녀석이라면 다시 한번 재미있는 상대가 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재미있는 생각이라며 동맹을 수락했다. 셀리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가 결정을 확인해주자 안도하며 감사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를 리더로 하는 새로운 각성자 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누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듣고 있었다. 주인공은 팀이 있으면 제자가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는 걸 깨닫고 동의했지만 팀원은 직접 고르겠다고 고집했다. 붉은 머리 여자는 즉시 얼굴이 밝아지며 섬으로 데려다줄 보트가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누리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주인공도 자신 역시 흥분된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적어도 걸어갈 다리라도 지어줬어야 한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간단히 말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몰랐지만 그가 부드러운 동작으로 그녀를 품에 안고 섬을 향해 곧장 뛰어올랐다. 셀리는 두 사람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충격에 빠져 방금 본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물 위 높은 곳에서 주인공은 제자를 가볍게 안고 새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날아갔다. 한편 섬에서는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손님들이 곧 도착할 테니 준비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갑자기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올려다봤고 바로 그때 주인공이 누리를 품에 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얼어붙었다. 누리는 그가 날아서 데려와 준 것에 감격하며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주인님께 감사했다. 그들의 얼빠진 얼굴을 보고 주인공은 무심하게 너무 일찍 왔냐고 물었다. 매니저는 허둥지둥 평정심을 되찾고 사실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고창석이라고 소개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했다. 주인공의 옅은 미소는 그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저택 안에서 누리는 그곳이 고급 호텔처럼 보이는 것에 즉시 감탄했다. 주인공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매니저에게 이 저택이 정확히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다. 직원들은 셰프와 팀을 소개하며 그가 잘 대접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호화로운 연애를 즐기고 함께 비디오 게임도 했다. 누리는 직원 중 한 명과 공놀이를 하러 해변으로 나갔고 주인공은 라운지 의자에서 쉬고 있었다. 집사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지 묻자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이곳에서의 삶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나타나자 그는 일이 재미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익 웃었다. 갑자기 헬리콥터 한 대가 섬으로 접근해 잔디밭에 착륙했다. 주인공과 누리가 올려다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서 오랜 지인처럼 그들에게 인사했다. 그는 동맹을 수락해준 것에 대해 주인공에게 감사했고 누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함께 온 사람을 소개했다. 한 여자가 내렸다. 새로운 A급 각성자 유진이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 소문이 그 남자인지 알아내려는 듯 주인공을 쳐다보았다. 그가 무심하게 음료를 마시는 것을 보며 그녀는 이 태평한 남자가 정말 그 악명 높은 S급인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분명 감명받지 않았고 속으로 그를 백수라고 부르며 왜 저 여자가 항상 그의 곁에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누리는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다며 그녀에게 쏘아붙였지만 유진은 아이들은 어른들 말에 끼어들면 안 된다며 그녀를 무시했다. 그 말에 즉시 짜증이 난 누리는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유진은 이런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각성자를 만나고 싶었다고 중얼거렸다. 점점 참을성이 없어진 주인공은 그저 자기 시간을 낭비하러 온 거라면 둘 다 떠나라고 말했다. 정작 남자는 그녀가 신입이라 무지해서 그렇다며 재빨리 사과했다. 주인공은 오히려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유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A급 각성자라는 것이 그녀에게 오만할 여지를 좀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하다면 적어도 자신의 힘과 상대의 힘의 차이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차갑고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으며 개미가 인간을 공격하려 들면 짓밟힐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진은 그 압박감에 창백해졌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에 충격받았다. 주인공은 순수한 경멸의 눈으로 그녀를 쳐다본 후 이번에는 넘어가 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물러섰고 자신이 치르고 있는 줄도 몰랐던 시험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가 다시 사과했지만 주인공은 오히려 흥미롭다며 손을 저었다. 그러고는 유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해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는 누리도 불렀고 그녀는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밖에서 주인공은 두 사람에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누리는 무기를 뽑으며 아이 취급받는 것이 싫다고 불평하고 그의 곁에서 싸울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주장했다. 붉은 머리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누가 가장 강한지 보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전력으로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다른 힘을 복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자신의 힘을 활성화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둘 다 실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붉은 머리의 각성자는 자신의 변신 능력을 사용하겠다며 능력을 준비했다. 누리는 검은 연기 소용돌이에서 악마의 형상이 솟아오르자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붉은 머리 여자의 동료조차 그녀가 이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붉은 용족 괴물의 형태로 변신을 완료했다. 주인공은 그녀의 변신 능력을 알아보고 그녀의 능력치가 비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침착하게 분석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결과가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저런 수준의 무언가로 변신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완전히 충격받은 누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그 생명체의 뿔을 쳐다보자 대학교 포털에서 나왔던 붉은 뿔 괴물에 대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알아봤다. 주인공은 옛적이 기본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 돌아온 것에 재미있어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손에 검을 든 누리를 향해 돌아서서 다음 수는 무엇인지 물었다. 변신한 적수는 누리를 조롱하며 왜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는지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괴물이 무서운지 물었다. 하지만 누리는 검을 꽉 쥐고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오히려 이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푸른 에너지로 자신을 채우며 마침내 그때 죽은 사람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생명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의에 허를 찔렸다. 누리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돌진했고 그녀의 검은 강렬하게 빛났다. 그들의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택 안에서 직원들은 건물 전체가 흔들리자 두려움에 떨며 천장을 쳐다보았다. 한 직원은 건물이 이런 종류의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물었다. 집사는 동요하지 않고 건물이 보강되었다고 안심시키며 이런 일은 아마 이곳에서 일상이 될 테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전투 중에 유진은 작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정말로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에 놀랐다. 통제력을 되찾으려 그녀는 손에 에너지 구체를 만들며 다가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에미의 힘을 끌어내 그녀는 누리를 향해 거대한 붉은 폭발을 발사했지만 금발 소녀는 재빨리 반응하여 날카로운 정확성으로 공격을 피하고 전투에 집중했다. 회피 도약의 기세를 이용해 누리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양손의 검을 상대에게 휘둘렀다. 그 생명체는 공격을 피해 돌려차기로 반격하여 금발 소녀를 땅에 그대로 내리꽂았다. 누리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변신한 붉은 머리 여자가 전속력으로 그녀에게 돌진했고 두 사람은 빠른 공격을 주고받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싸움은 불꽃과 섬광의 폭풍으로 번졌다. 유진은 손바닥에 더 많은 붉은 에너지를 모아 또 다른 구체를 형성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발사하여 제자를 위로 날려버렸고 공중으로 던져진 그녀에게서 고통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생명체는 다음번엔 더 조심하라고 누리에게 경고하며 이미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부상당한 금발 소녀를 향해 훨씬 더 강력한 구체를 발사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승호는 그녀가 이전과 같은 기술을 사용했지만 그 위력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에 놀랐다. 거대한 붉은 에너지의 파도가 위로 치솟으며 누리를 통째로 삼킬 듯 위협했다. 이어진 폭발은 하늘을 뒤흔들고 먼지 구름을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정작 남자는 충격에 빠져 쳐다보았지만 주인공은 그 광경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유진은 A급 각성자를 얕보는 자들의 말로가 이렇다며 비웃었지만 먼지 속으로 보이는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멈췄다. 쓰러지는 대신 누리는 완전히 무사했고 그 생명체의 머리를 발판으로 삼았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제자는 검의 각도를 잡고 마무리 일격을 준비했다. 칼날이 목표물에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시선을 고정했고 그들 사이에는 강렬한 기운이 불타올랐다. 그 순간을 관찰하던 주인공은 무언가를 알아채고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단호한 명령으로 그는 격돌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누리의 검은 유진의 목 바로 몇 인치 앞에서 멈췄고 붉은 머리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싸움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주인공이 나서서 훈련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제자는 즉시 복종하여 칼날을 내렸고 변신했던 여자는 땅에 쓰러졌다.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유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자신의 우월한 능력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패배했다. 주인공은 제자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턱을 잡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진짜 결정적인 요인은 힘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압도적인 경험의 차이였다. 주인공을 보며 그녀는 그의 밑에서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의 주의를 끌었다. 하지만 그녀가 묻기도 전에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충격이 그녀를 휩쌌다. 그는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유진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아기와 같아서 그녀를 훈련시킬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그는 그녀가 좋은 상대가 될 것이라며 원한다면 언젠가 자신과 싸울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소녀는 그 제안을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주인공은 그러고 나서 승호를 향해 아직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정작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이고 무엇을 느꼈어야 했냐고 물었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승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즉시 전화를 받았고 들으면서 표정이 어두워졌다. 전화기 저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그에게 경고했다. 오사카시가 파괴되었다.